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고쌤 허한규입니다. 안녕. 네, 지난 시간 고대국가 고구려에 이어서 오늘은 고대국가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IM문고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었죠. 자, 이 고구려에서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자신의 형 비류와 함께 내려옵니다. 새로 기틀을 잡을 땅을 찾기 위해서. 형 비류는 현재 인천인 미추홀로 갔지만 온조는요, 한성 지방, 지금의 위례, 한강 이쪽 지역을 수도로 삼고 백제의 세력을 딱 키워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백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삼국 중에서 백제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유역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일단 물이 있고 기후가 따뜻하고, 백제의 영토를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딱 보면은 전라도, 충청도,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요. 또 한강유역이 바로 이렇게 바다로 갈 수 있잖아요.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중국의 문물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삼국에 비해서 비교적 발전이 빠르고 문화도 굉장히 세련된 편입니다. 그래서 3세기경에 고이왕은요, 마한의 목지국을 공격합니다. 여러 국가 했을 때 사만에서 마한, 진안, 변한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마한이 54개의 소국을 가지고 있고 목지국이 가장 커서 대장 역할을 했었다 했는데, 원래 백제는 사실 그 마한 지방의 소국에서부터 출발을 하다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마한을 공격을 해서 으앙, 내가 너를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토가 점점점 확장이 되면 왕을 중심으로 중앙 통치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지도자가 한 명이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이왕은요, 그 부족장들 또는 고위 관리들, 귀족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관등제를 실시하고, 또 이거를 눈에 보일 수 있게 옷을 색을 달리해서 입히는 관복제를 함께 시행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율령이 고이왕 때 반포되었었다라고 배웠는데, 율령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형법과 행정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자들이 봤을 때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했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대신에 중앙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다. 여기까지는 일단 합의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율령 비스무리한 체제가 세워지긴 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니까 전성기가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옵니다. 그 유명한 근초고왕의 시대입니다. 근초고왕은요, 정복군주예요. 우리는 광개토대왕만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광개토대왕 이전에 활발했던 정복 활동을 펼쳤던 근초고왕이 더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제의 수도 한성입니다. 이 한성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으앙, 마한 땅은 이제 내 거야, 이젠 백제가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위로는 뻑 하고 올라가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으로 인해서 죽었다. 복수를 사실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소수림 왕은 나라의 기틀을 잡고 개혁을 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고, 복수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 개혁을 진행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가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도 있어요. 특히나 일본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혈맹 관계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거보다 더 진했어요. 일왕의 그 가문들도 우리는 백제 계통이다라고 현재 일왕 말고 현재 일왕의 아버지인 일왕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백제랑 일본 계통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에 여러 가지 문물들을 일본에 전해주는데, 문화사 파트를 가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유물이 칠지도가 있어요. 철로 만든 검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얍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의식용, 의례용, 그리고 또 국가 대 국가로 주는 선물용이었던 거죠. 이 가운데 몸이 있고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또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 건담에 이 불꽃칼이 나오거든요. 그 불꽃칼의 모티브가 바로 이 칠지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진과도 한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교역을 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제 근초고왕이 요서 지방으로 진출을 했었다, 이렇게 저는 배웠었는데요. 현재 학자들은 진출을 했다기보단 일단 공격을 했다. 백제가 요서 지방까지는 일단은 접촉을 해서 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은요,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여기 이 동진 있죠? 여기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었죠? 왕즉불 사상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왕의 권위가 함께 올라간다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4세기는 이렇게 백제가 황금기였는데요. 곧 이어서 5세기로 건너가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흔들리는 백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건너갈게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올라가 만주, 랴오동 지방을 넓게 차지했었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펼쳐서 한강 유역까지 의항하고 먹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 백제의 위기였다는 소리입니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자 신라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볼까 하면서 첫 번째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데요. 신라의 눌지 마립관과 백제의 비용왕이 함께 손을 잡고 만약에 고구려가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공수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려가 정말 쳐들어와서 우리가 나라가 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로왕이 중국의 북조에 북위라고 하는 나라한테 야, 고구려가 딴 마음 안 먹게 좀 어떻게 좀 달래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계로왕 국서예요. 근데 계로왕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수왕이 한성을 딱 치고 한강 유역을 빼앗았고요. 결국 계로왕은 죽고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울면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깁니다. 급하게 수도를 옮겼으니까 왕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 기존의 귀족들과 새로운 지방, 새로운 수도인 이쪽에서 세력계나 쓰고 있었던 지역 세가들도 봤을 땐 뭐야, 왕이 무능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 백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구려와 힘이 세니까 신라랑 다시 한번 동맹을 결속을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신라의 소지 마립관, 소지왕과 백제의 동성왕이 혼인 동맹을 딱 체결을 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누군가 괴롭힌다면 누가 우리 애기 울렸어! 이렇게 나서줄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나제 동맹을 혼인 동맹으로 체결을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백제의 상황이 옛날만큼 이렇게 딱 세력이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혼란만 더해 가다가 이 백제를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보자 라고 나섰던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에? 쌤, 그러면 일본인 아니에요? 아니요. 백제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제1교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그래서 무령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혈족들, 그 왕족들을 22담로라고 하는 그 지방 구역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내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지방에서 힘께나 쓴다는 세도가들 못 믿겠어. 대신에 내 혈족인 왕족들을 보낸다. 그래서 22담로로 파견을 하고요. 중국의 남조 양나라와 특히나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냐고요? 무령왕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야 됐을 때 백제 고유의 양식보다 중국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무령왕은 일본이랑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백제를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 6세기는 그동안 경주 지방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신라가 조금씩 발전을 하더니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대 6세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도 다시 한번 부흥하자. 우리가 어떤 나라냐?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강국이고 중국과도 굉장히 가까웠으며 고구려 부여에서부터 나온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질질 매야 돼?
아니야, 우리 백제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게 내가 일어설래 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성왕입니다. 급하게 옮긴 수도라서 뭔가 이렇게 넓게 나가기도 좀 그렇고 좀 좁아요. 그래서 성왕은요, 사비, 현재 충남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요. 나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남부여로 바꿉니다. 엥? 갑자기 뜬금없이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고구려에서 나온 계통이긴 하지만 원래 뿌리는 부여야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잡은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중앙, 지방, 정치 시스템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지방 제도도 다시 새롭게 해야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은 오부, 수도 사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 오부, 그 다음에 지방은 오방, 행정구역으로 나누고요. 백제의 영토였던 한강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고구려가 조금은 힘이 꺾였다 그래도 강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왕이 이때 당시 신라의 진흥왕한테 우리 함께 일해볼까?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랑 함께 뭉쳐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런데 진흥왕이 봤을 땐 욕심이 나는 겁니다. 백제가 저 한강유역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중국이랑 교류를 쉽게 하고 발전했는데 우리 신라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린 동맹을 맺었잖아. 배신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영원한 우방이었고 영원한 적이 없어요. 나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외교인데 이 외교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력이 정말 세야 돼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 누가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를 무시하겠습니까? 말이 좋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에이 이러면서 무시를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진짜 힘을 키워야 돼요. 결국 이 진흥왕은요, 신라의 미래를 위해서 성왕을 배신을 하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을 신라가 응하고 먹어버려요. 성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뭐 저런 느작없는 것들이 다 있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벅벅 갈다가 관산성에서 신라랑 왕하고 싸우려고 봤는데 매복하고 있었던 신라 병사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결국 성왕이 전사하죠. 만약에 이 성왕이 살아있었다면 역사책이 굉장히 달라졌겠죠. 역사에서 만약이란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백제가 다른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백제의 성립과 발전, 위기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백제 다음은 이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삼국 통일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고쌤.